이 시간에는 15장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분배 이론은 그 앞에 14장에서 약간 언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14장에서 그 지대에 따른 세금 매기는 문제 이런 것도 소득 분배 이론과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기능적 소득 분배와 계층적 소득 분배 두 가지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세팅을 하면 자, 제가 나눠드린 교재 펴시고 자, 소득 분배 이론. 이 교재에서 다루는 소득 분배 이론은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능별 소득 분배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그 노동과 자본과 토지 등의 그 생산 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각 생산 요소별로 얼마나 벌어들이는가 이런 걸 다루는 게 기능별 소득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 소득 분배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크게 그 경제학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소득 분배는 그 소득 이쪽에서는 소득의 원천, 그래서 뭐 이게 임금인지 지대인지 이자인지 이윤인지 이건 따지지 않고요. 가구별로 총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간에 소득이 어떻게 그 분배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측면을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의 그 소득 분배가 훨씬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정책을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자, 한번 보면 그래서 순서는 기능별 소득 분배 먼저 하고 계층별 소득 분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소득 분배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노동자에게는 임금, 자본가에게는 이제 자본가에는 요 그 지대 또는 이윤 만약에 경영자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리고 이자 그리고 지주에는 지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요 노동자 자본가 지주라는 세 계급으로 분류해 갖고 각 계급 간의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제 이걸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리카르도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리카르도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이런 기능별 소득 분배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이제 신고정파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주류 경제학을 하는 것은 주로 신고전파다. 그래서 고전파는 뭐 이런 리카르도나 그 앞에 아담 스미스 이런 종류의 그 이론가를 고전파라 하고요. 그 신고전파는 이제 그 최근에 있는 이제 이런 전통을 받은 그런 파를 신고전파라고 합니다. 하여튼 주류 경제학의 소득 분배 이론은 신고전파의 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이다. 주류 경제학은 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산 요소 그리고 뭐 생산 이론 이걸 종합해서 신고전파 분배 이론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 기업이 각 생산 요소에게 그 요소의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 지불하면 이제 기업이 최적화되고 이윤도 최적 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한테 얼만큼 주라?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 주라. 일한 만큼 주라. 일한 가치만큼 주라.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를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들이 그 10장에서 배운 MRTS 그러니까 등량곡선
하고 예산선 이런 개념이 이제 도입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10장에서 그 생산 이론에서 보면 여기 AB가 AB선이 있죠. 요게 등비용선이고 등비용선이 AB고 그리고 요게 무차별 곡선 같이 생겼는 게 등량곡선이에요. 그래서 등량곡선. 그래서 요 예산선 또는 등비용선이 등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제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요 지점을 이제 최소 비용의 생산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완전 경쟁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가하면 최소 비용의 원칙이 성립한다. 요 위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이거였어요. 노동의 상대적 생산성 이게 이제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e죠. 한계 기술 대체율. 그리고 노동의 상대 비용이 일치했을 때 비용 극소화가 달성한다고 10장에서 언급했고 그 10장의 내용을 이제 가져와서 완전 경쟁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 최소 비용이 원칙이 성립한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요것을 출발해 갖고 요거는 이제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만나는 그거를 해서 출발해 갖고 이제 식을 약간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k분의 n을 곱해주면 요 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수 출발한다고 치고요. 여수 출발한다 치고 WR의 비율에 대해서 NK 곱해주고 MPN, MPK 비율에 대해서 NK 곱해주면 요게 요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로 변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요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조금 보면 위에 거 아까 10장에서 했는 걸 단순화시켜 갖고 요 AB와 이제 등량선 Q0를 상상하는 등량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N0만큼 고용하고 K0만큼 이제 그 쓰는 거죠. K0만큼 요만큼 자본 요만큼 노동을 고용하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은 AE와 BE만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탄력성 구할 때 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증명해 놓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 요렇게 구한 요식을 RK, WN, RK 요부터 시작해 갖고 요거를 요렇게 변형시키고 요 보시면 이제 요식이 요식으로 변형돼요. 요식이 요식으로 변형되는데 여기서 NK는 N은 요 5N만큼 고용했죠. N은 5N만큼 고용해갖고 여기 5N이고요. K는 5K만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5K나 EN0나 같은 거니까 여기 EN0 되어 있고 요거는 마지널 프로덕트 N, 마지널 프로덕트 K를 갖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기울기니까 요게 기울기를 갖다가 EN에 대해서 이제 EN을 BN으로 나누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널 프로덕트 요거는 MPN, MPK를 EN0, EN0 요거로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은 보수는 노동소득은 AE만큼 자본소득은 BE만큼 가져간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은 A, B만큼 나타내진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도 교재에서도 질문을 던졌어요. 각 요소에게 그 요소의 한계 생산물만큼 지불하면 기업의 생산물이 가부족 없이 완전 분배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오일러 정리 갖고 요거를 갖고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일러 정리는 이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 생산 이론할 때
터치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오일러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식을 바꿔가면서 증명하면 요기 그 보면 A N 알파 K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됩니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는 N을 알파만큼 K를 1 마이너스 알파만큼 이제 고용할 때 비율인데 그게 이제 고용한다는 거는 소득 분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콥더글라스 정리 요거를 갖고 요 앞에 거 Q에 있는 자변항을 정리하면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결국 Q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는데 요게 그 오일러 정리에서 요게 이제 NMPN KMPK죠. 근데 요게 보면 N은 여기 있고 MPN이 요렇게 바뀝니다. 그거는 요거를 이용한 겁니다. MP와 MPK는 자본 노동 비율만큼의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그래서 MPN과 MPK를 요렇게 변형시키는 식도 교재에 있습니다. 생산 이론 디펙이 있는데 하여튼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 갖고 요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이렇게 변형시키면 n의 알파 k 1 마이너스 알파만큼 배분된다. 그래서 오일러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해서 보수 불변일 때 각 생산 요소에 그 요소의 한계 생산물만큼 지불하면 총 생산물이 가부족 없이 배분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구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는 계층별 소득 분배 이론이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층별 소득 분배는 이제 그 계층별로 소득이 얼마나 그 공평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계층별 소득 분배가 이제 그 공평하게 평등하게 분배되는지 보려 그러면 측정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측정 수단이 이제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측정 수단인데 몇 가지 이제 측정 수단이 있는데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그리고 로렌츠 곡선 진위 계수. 요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에 대해서 최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측정하는 게 10분위 분배율이고요. 5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에 대해서 최상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20%에 비해서 최상위 20%가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된 거겠죠.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위 20%와 최상위 20%를 비교하는 게 5분이고 반대로 최상위 20%에 대해서 최하위 40%를 비교하는 게 10분위입니다. 자, 요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분위와 5분위는 밑에 분모로 들어가는 게 10분위는 최상위고 5분위는 최하위입니다. 그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로렌츠 곡선하고 진위 격수는 서로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로렌츠 곡선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X축은 가구의 누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요게 20가구, 누적 40, 누적 60, 누적 80, 누적 100 이런 의미예요. 20, 40, 그리고 60, 80, 100. 이거는 각 계층에 몇 가구씩 들어가는 겁니까? 20가구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0가구씩 들어가는데 요게 20가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가구인데 누적은 40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이게 이제 가구의 누적비고, Y축은 소득의 누적비예요. 누적 점유율.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20, 누적 40, 60, 80, 100 이것도 각 계층에 20씩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하면 이제 처음에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보시면 20 다시 보면 좀 더 깨끗하게 보면 만약에 이거는 가구잖아요. 가구의 누적 비율, 이거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 근데 만약에 20% 가구가 2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갖고 있어요. 또 4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 쫙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100%가 이제 100%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쫙 꺼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평등한 선이죠. 평등하게 분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이 끝에 한 사람이 이제 가구 누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는 계속 누적은 돼서요. 그런데 제일 끝에 한 사람이 소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소득의 다 갖고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보면 그 오바 이걸 교재에서는 오와 오바라고 되어 있어 위에 거. 이거는 평등한 선이에요. 이거는 소득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진 거고 밑에 보시면 이게 OT 오바 이렇게 돼 있죠. 교재 OT 오바 이거는 한 사람이 가구는 누적되었지만 끝에 한 사람이 소득의 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불평등이지. 완전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현실은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어떤 비율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봤겠지만 요거를 갖다가 교재에는 Z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한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 평등, 이거는 완전 불평등.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불평등한 구조를 가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는 요 삼각형에서 요것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이제 삼각형 OT 오바 요거에서 요거 Z 면적 요거 면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클수록 이걸 이제 진위계수라고 하는데 진위계수가 클수록 마다 1에 가까워지니까 불평등한 게 되는 거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계층별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 수단. 항상 우리는 경제학은 모델을 세워서 측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측정 수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다. 나머지는 뭐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편에 보면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 있고, 근데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작업 조건이나 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는 뭐 동등보수 원칙에 입에되지 않는데, 만약에 사회 역학관계 여자라서 적게 준다든지 뭐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도 차이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시장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되
이런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사회 경제적, 신체적 이런 그 어떤 그 차별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정이 돼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소득 분배 이론에서 그 경제 발전에 따라 갖고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은 잘 평등하게 분배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갖고 이제 역사적 자료를 갖고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데, 쿠즈네츠 같은 경우에는 요 보면 이 그림 자체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X축과 Y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경제 발전 단계, 그리고 위에서는 평등도예요. 불평등도가 아니고. 그래서 경제가 이걸 U자형 이렇게 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쿠즈네츠 가설입니다. U자 가설 보시면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갖고 평등이 낮아졌다가 이렇게 성장하죠. 전통 사회는 누구나 뭐 비슷한 평등을 가지니까 비슷하니까. 그런데 발전 초기,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발전 초기 이렇게 됐다가 제일 이제 그 최하점 갔다가 이렇게 점점 평등해지는 거고, 일단 고소득 경제에 들어가면 거의 평등해지는 거, 이런 단계를 밟는다고 이제 미국이 이 경제학자인 쿠즈네츠가 이렇게 U자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초기에는 평등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경제 발전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높아진다. 이게 U자 가설이고요. 근데 이제 피케테는 이제 프랑스 학자입니다. 피케테는 이제 최근에 그 각광받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 피케테는 쿠즈네츠의 가설은 20세기 초반까지만 잘 맞고 다른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피케체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보면 노동 분배율보다 자본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훨씬 높았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케체는 그 책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피케체는 최근에 신간도 하나 이데올로기와 뭐 자본인가 그 책도 냈던데,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케체 이야기고, 밀라노비치도 뭐 하여튼 무슨 말을 했다. U자형 소득 분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소득 분배 정책의 기초라 돼 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그 진위 계수,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를 좀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진위 계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다. 그래서 생각외로 우리나라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생각외로 그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 여기 이제 95년과 2016년 자료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상위 1%만 한번 볼게요. 상위 1%를 보면 한국은 95년도에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9%, 그리고 2016년에는 12% 갖고 있어. 우리나라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다 치고, 근데 중국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3.9%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인데도 훨씬 한국보다가 소득 불평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위 1%는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상위 10%도 마찬가지고, 상위 10%도 중국은 최근에 41%, 우리나라는 43%, 상위 10%는 우리나라가 많네요. 근데 중국 극단적으로 상위 1%는 중국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불평등이 일어날까? 불평등.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자기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쪽으로 가고요. 왜 불평등이 일어날까?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 끝에 가면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답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답했겠죠. 그래서 인생의 초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에 따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안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질문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질문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은 스몰 퀘스천보다는 처음에는 빅 퀘스천, 큰 질문을 던지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던지기 앞서서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경로를 밟아가는 것.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나중에 뭐 회사를 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학자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질문을 하나 던지시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향하여 이제 매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위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질문을 답하지 못하고 그냥 매몰돼 버렸는지 그거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빅 퀘스천을 던져라.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피케트라는 사람은 평생을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을 갖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 40대 후반인가 그런데 하여튼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이론은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이론이 있는데 기능별 소득분배 이론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 그 지대와 이전 소득 이런 것도 요 범위에 속합니다. 기능별 소득분배 이론에. 그래서 이 교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는 그거를 갖다가 그 생산요소 이론에다가 집어였는데 이쪽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능별 소득분배 공부를 할 때 지대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계층별 소득 분배에서는 그 계층별 소득을 그 측정하는 측정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